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날부터 맹탕 국회가 될 것이다 라는 보수 언론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팟짱은 오늘부터 20일간 팟짱이 찍은 선정안이 아닙니다. 팟짱이 찍은 국감 스타를 한 분씩 소개할 예정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국감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팟짱이 이번에는 괜찮은 국회의원들을 발굴 탐사해서 보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국감 스타 팟짱이 찍은 국감 스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2014) 국감 스타. 네, 팟짱이 찍은 첫 번째 국감 스타 궁금하시죠? 예,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십니다. 김 의원님은 녹색연합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제가 국회 출입 기자로서 정의당의 김 의원님을 자주 만나요. 이렇게 보면 늘 정책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도 올해 국감 초반에 아주 센 걸 터뜨렸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너무 짧죠?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첫 번째 국감 스타가 되셨어요. 팟짱이 그러니까 그렇게 띄워주셔서 너무 좋아요. 팟짱이 찍은 선정한 게 아니고 찍은. 시킵을 당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사무실이죠? 네, 아니 네. 이런 시간인데 벌써 사무실에 나와 계세요? 오늘 아침 6시에 출발해서 네. 아침에 또 방송도 몇 개 있었고요. 네.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하고 지금 국감 질의 내용 한번 검토 중에 있었어요. 네.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계시는 거죠? 네, 517호실입니다. 517호실이요? 네. 네,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혹시 네. 혹시 국회의원 뭐 사무실은 우리 국민들의 열린 공간이니까 누구든 어느 분이든 환영하고 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 스타로서 여러분 칭찬 편지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보내신다면 국회 517호실이요? 네. 네, 517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멕시코의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이 개발 당시부터 아예 부도 위기였다면서요?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하셨어요. 이게 근데 네. 굉장히 복잡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서머리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서머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네. 자원 외교,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자주 개발률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야말로 2008년부터 해외로 한국의 공기업이 자신의 몸집을 잔뜩 부풀려가지고 자원 개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한마디로 광풍이 불어오던 시기에 그렇습니다. 네. 한국광물자원공사 바로 에너지 공기업이 멕시코에 있는 볼레오의 동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이제 2008년 시작할 때만 해도 당시 캐나다의 벤처사인 바마이닝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거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정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광물자원공사가 한국에 있는 민간 기업체들하고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0% 지분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은행단이 움직이면서 투자가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업 착공, 재련소를 만드는 사업 착공을 한 게 2011년 6월 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발동을 걸게 된 게 결국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필두로 하는 이제 한국 컨소시엄이 이 볼레오 광산 사업을 비로소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네네.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뭘 근거로 하냐면 이미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던 캐나다 바마이닝사가 내놓고 있는 사업 타당성에 근거해갖고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네.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사업 타당한지 네. 이만큼 투자했을 때 국익에 국민들 위해 돌아오는 게 뭔지에 대한 적확한 분석과 타당성 보고서를 찾아볼 수가 없고 네. 대부분 이제 캐나다의 바마이닝사가 내놓은 거에 근거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사업성이 없던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네네. 결국 이 바마이닝사가 이렇게 해서 첫 삽을 떠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네. 착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을 그 재련시설 건설에다 투자를 합니다. 한 네. 5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2012년 4월이 되니까 이 바마이닝사의 주가가 20분의 1로 폭락이 됩니다. 그 네. 폭락이 되는 그 시점에는 바마이닝사가 도대체 이 사업은 계속 사업비만 늘어나는 거죠. 투자비만 늘어날 뿐 국제적인 그 구리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네. 한마디로 들어가는 거는 많은데 이로부터 얻을 경제적 수익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네. 2012년 4월에 바마이닝사 주가는 폭락하고 또 2012년 6월이 됐을 때는 완전 그 자본이 잠식되는 상태가 되면서 채무 불이행, 네. 한마디로 디폴트 상태에 빠집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도가 나는 것이죠. 네. 그 부도난 사업에 무려 2조 3천억을 투자했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제 이걸로부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건데 네. 부도가 나면 대부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한 것을 손해 없이 네. 회수할 것인가, 네.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때부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 회사가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가 기투자한 것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명목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투자한 액수는 한 1,000억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우리 장윤석 그 팟캐스트 짱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볼레오 동광 사업의 총 사업비 2조 원 정도를 우리가 지금 부담을 다 지금 끌어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과연 1,000억 원 정도 투자했던 사업에서 발을 뺐어야 우리는 맞다고 보는데 네. 그 부도난 사업을 지금까지 최근 2014년 6월까지도 부도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몰랐고 이 부도난 사업이 정상적으로 부도가 이제 만회가 된 게 2014년 올해 6월입니다. 네. 2년 이상 이 사업은 부도난 상태로 숨겨져 있었고 그동안에 국민들의 혈세 직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는 한 1조 원 정도고요. 네. 우리가 거기에다가 담보하고 네. 보증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한 2조 원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지경인데요. 네. 저는 이 사업은 미국의 수출입은행 감사 보고서라든지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고요. 네. 또 스노든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네. 한마디로는 사업 경제성이 없다입니다. 왜냐면은 그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캐내서 잘 재련을 해가지고 상품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구리 광산은 대단히 그 안에 들어가서 체내에 들어가서 광석을 캐와야 실제로 제대로 질 좋은 광석을 캐내오는데 네. 체내로 들어가서 광석을 캘 만큼 지질 안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네. 대단히 갱내 채굴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노천에서 채광을 할 수 있는데 네. 노천에서 채광하는 경우에는
이게 품질이 좋지가 않아서 음. 효율이 낮다 이거죠. 사업 음.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그 체내 그 갱내에 들어가서 채굴을 하는 경우든 노천에서 채굴을 하는 경우든 또 이 멕시코의 그 자연을 훼손해서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도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 있고요. 네. 또 막상 이렇게 해서 구리를 채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실제 채광 양이 지금 한 14년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네. 한번 캐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한 40년, 50년 돼야지 아이고, 예. 경제성이 있다고 볼 텐데 네네. 그 시기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예. 것이어서 한국 한마디로 이 광물, 사업은 예.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런 그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어떤 반론을 좀 펴고 있어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이제 지금 재련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 지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겠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네. 사업이 돌아가면 네. 이제 사업성이 난다. 이거는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2조 원을 다 손실을 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당장 지금 2조 원은 투자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원금을 비롯해서 수익으로 내서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그렇죠. 그럼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공장은 돌아가겠죠. 네. 구리도 캐내서 재련도 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으로 과연 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최근 그 2014년 6월에 나온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네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더라도 이자를 내는 정도 수준일 거다. 원금 회수는커녕 네네. 이자를 내는 정도의 수준일 거다. 그것도 잘 봐준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투자해서 들어가 있는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네. 총 사업비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2조 원에 대한 원금 회수는 대단히 네, 난망하고 네. 거의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 경제인인데 뭐 이런 사업 타당성 같은 것들을 다 미리 그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자원 외교라는 것으로 타이틀을 저는 이거는 숫자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자원 외교를 하면서 자주개발률을 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개발률은 우리 스스로가 자원민족주의처럼 이만큼의 자원을 스스로 자급할 수 있을 만큼 자립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자고 했던 건데 네네. 그게 거의 허수였다는 거죠. 허장성세였고 네. 그 허장성세를 뒷받침하고 해줬던 것은 국민의 혈세였고 네. 그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보니까 허장성세에 불과한 숫자에 불과한 그리고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과 공기업에게는 엄청난 채무를 안겨준 그런 결과에 저는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네. 어떤 자금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던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더 이상 국민 열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네네.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허장성세를 위해서 국민 혈세가 무려 1조 원이 넘게 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그 산업부가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 지침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했는데요. 이거 짧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인데요. 네.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 지침 네. 이런 것을 산하기관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산업부의 검열을 받아라라고 사전 검열 컨펌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국정감사는 국회의 최고의 그 이정활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공연하게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전 검열해서 검열된 자료만 의원들한테 제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네.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 그리고 법률적인 조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고발 조치가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오늘 일정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의 국감 일정. 오늘은 저희가 10시부터 특허청 국감으로 오늘 하루가 네.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특허청 국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허청 국감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볼 때 특허청 하면 뭔가 같은 특허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모든 국민들이 또 꼭 특허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대단히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일인데 네. 자치특허청이 네네. 특허를 남발해서 특허 심사라는 이유로 특허 장사를 하고 있진 않나 네. 하는 내용으로 오늘 특허청 감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하루 김재남 의원의 국감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 부실 문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청문회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초반 목소리하고 달라지셨어요. 예. 계속 눈 똑바로 뜨고 국민의 혈세 엉뚱한 대로 새지 않도록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네, 오늘 전혀 다른 뉴스는 어제 있었던 검찰의 세월호 사실상 마지막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던 오마이뉴스 법조팀의 박소희 기자가 오늘 새벽부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세월호 선원들 재판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고속버스 안에서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단잠을 깨울 수가 없어서 부득불 고속버스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10분간 정차했을 때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혀 다른 뉴스는 검찰의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년의 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어제 이른바 세월호 참사 5대 의혹에 대해서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건을 줄곧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법조팀의 박소희 기자를 이미 연결해 놨습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사회부 법조팀 박소희 기자입니다. 네, 박 기자 지금 아침 7시 20분인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좀 시끄럽죠, 주변이? 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예, 제가 오늘 그 세월호 선원들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에 지금 취재를 가고 있는 길이어서 네. 중간에 지금 휴게소에서 잠시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팟짱 청취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이렇게 새벽에 일찍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는 길에서도 팟캐스트 출연을 위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고속버스 타고 가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내려서 전화 연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 검찰이 어제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거의 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른바 5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죠? 예, 5대 의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정원 실소유주설, 그리고 오렌지맨 폭파 의혹, 잠수함 충돌설과 누군가 세월호 CCTV를 일부러 껐다는 의혹 등을 두고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였습니다. 네.
사실 잠수함 충돌설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검찰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번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정에 나온 증인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 사고 당시 항해를 지휘했던 박아무개 3등 항해사가 네. 그 지인과 사고 직후 주고받은 카톡에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직접 법정에서 봤는데요. 그걸 네. 본 뒤부터는 충돌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가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같은 내용의 증언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생각이 커졌는데 네. 문제는 그런 기사를 쓰더라도 댓글에 그걸 직접 보지도 않고선 어떻게 믿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좀 사실 슬프기도 했던 게요. 그 법정에 나오는 증거들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검찰이 이번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경의 초기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해경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책임을 물은 거. 네. 또 이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이런 점들에 예. 대해서 검찰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 검찰에서 그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좀 기자들의 반발을 샀던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검찰은 물론 그 역시 1, 2, 3정 정장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과연 그런 일인지 또 해경 1, 2 구조대 등 그런 특수 구조 능력을 가진 요원들이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부분들에는 지휘부의 책임이 없는지 등을 두고 네. 명쾌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실제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은 법정에서조차 이런 부분들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얼버무렸는데요. 좀 네. 더 그 깊숙하고 확실한 수사 결과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네네. 또 어제 발표에서 나왔지만 해경이 30시간이나 버려가며 무리하게 그 민간 군항 업체 언딘의 바지선을 투입하려고 했던 점 등을 볼 때 네. 그 단지 해경과 언딘 대표 간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 아니면 자연산 송이 선물 등이 오고 갔다 이런 말로는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자연산 송이가 오갔다고요? 예, 수십만 원 네. 상당의 자연산 송이 등 그런 선물들을 이제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요. 어쨌든 과연 진짜 이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또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소유주며 그 청해진해운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했다 이런 대목 역시 여전히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찰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다 정도로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 의아한 부분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아직까지 의혹이 많이 남아있고 수사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막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최종 수사 결과라는 발표를 했어요. 최종 수사 결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들이 나오나요? 예, 그 최종이라는 말은 일단 딱 못 박아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검찰 기자들 사이에는 일단 해경의 그 구조 책임을 물은 부분 자체는 좀 크게 이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그 1, 2, 3정장의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는 게 맞냐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제 검찰과 취재진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왜 이거는 소대장에게 연대급 지휘 책임을 묻냐, 꼬리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꼬리잡기 아니냐, 네. 예, 결국 이런 부분은 이번 수사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니 좀 특검 수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검찰의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맞듣지 않고 좀 더 구체적 진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특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좀 미진한 부분은 어쨌든 있다. 이런 부분에는 대체로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가 그 검찰이 일부 의혹들만 해명을 했고 그 네. 해명 또한 이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처럼 석연치 않다. 네. 여전히 네. 규명돼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강조를 좀 했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제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에서 국정원 지적 사항 나온 거 관련 네. 국정원 해명 말고 뭐가 있냐. 아무런 뭐 추가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사고 초기에 선장을 해경 숙소에서 왜 재웠냐. 그것도 네. 해명이 없다. 그리고 또 당시 CCTV는 왜 전부 삭제를 했냐. 이것도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을 했는데요. 이런 네. 비판에 대해서 검찰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예, 여전히 그 남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의혹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네. 검찰의 답변이 나왔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혹들은 좀 더 특검 수사에서 더 밝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선원들 재판을 보기 위해서 광주까지 가고 계신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금 예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선원들 재판도 이달 말 안에 이달 안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이 결심 공판은 그 10월 21일인데요. 네. 선고는 대략 한 달 뒤쯤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심 공판이라는 건 이제 검찰과 변호인 양쪽이 서로의 그 마지막 의견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네. 이 재판의 관건은 아무래도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인데요. 네.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좀 드문 사례여서 굉장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살인죄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그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에서 진행하는 세월호 관련 재판을 모두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그 참사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잘 꿰뚫고 계신 분이시니 그 적절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자들 물론이고 판사들도 살인죄 인정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희 기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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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버스 타야 되죠? 예, 지금 이미 탔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판 취재 잘하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의 주인공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십니다. 당초 지난주 약속이 돼 있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3차 협상 갈림길에서 한 주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예, 1년 8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 2월 19일 날 대표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때 인터뷰를 할 때가 다시 좀 생각이 나는데요. 대표님 평상시에 팟캐스트는 좀 들으시나요? 아유, 송구스럽습니다. 잘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다른 모든 걸 같이 안 들으니까요 공평할 겁니다. 아니 저희가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대표님의 민주화 운동 시절 얘기를 좀 했어요. 1980년에 감옥 안에서 영세받은 얘기를 쭉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이 별말씀. 그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청취자들이 문희상 대표란 분이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이구나라는 걸 좀 알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신군부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는 전두환 체제가 생길 그 즈음에 네. 이제 나도 잡혀갔죠. 그러니까 뭐 개헌법 위반에 앞에 제목이 요란해요. 그래서 네. 잡혀갔더니 그 감옥 안에 서인석 신부가 예. 계셨어요. 그때 예. 서강작 총장인데 네. 무슨 서면 교수인가 뭐 글로 교수들이 많이 잡혀왔을 때인데 그분도 거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감방 같은 감방은 아니지만 이제 따로 있었고 그때 거기서 만난 감방 동기면 이제 이해찬, 네. 서른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잘 적응하더라고. 네. 뭐 그냥 저 훈련 받으라 그러면 오리걸음도 잘하고 쪼그러뛰기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신부님이 쪼그러뛰기를 당하는 현실을 내가 목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그런데 그분은 내가 또 이 통닭국이라고 매달리는 거 하고 이거 네. 하고 오던 날 네. 그 밤에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네. 그 순간 내 온몸에 있던 그동안의 사악한 기운이 전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냥 안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성경은 조그만 성경밖에 없어요. 그 네. 감옥 안에서는 저 신약 그 파란 표지로 아주 네. 조그만 장난감 같은 그런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허락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며칠 보니까 이분이 당신 영세 받을겠느냐고 이렇게 네. 여쭤보더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자꾸 보면서 의문나는 걸 내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안에 가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영세를 받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세례를요? 거기밖에 물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둘 이상이 거기 가서 뭐라 그러면 또 뭐 혼나요. 그러니까 화장실 그 변기 속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 모든 회개를 다 했죠. 네. 내가 그저 그때까지 사는 인생이 잘못됐더라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그럴까. 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네. 화장실 물로 영세 받았다는 얘기는 전 또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예.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사실 전신 민주당이 사실 이런 분들이 시작한 당 아닙니까? 80년대, 70년대 독재,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일군 정당인데 그리고 늘 이제 60년 전통의 정통 야당을 굉장히 평상시에 강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그때 인터뷰하셨을 때도 우리 당이 이런 당이 아니다. 우리 당은 60년 정통 야당 그리고 우리는 이 60년의 전통을 이어온 민주정당의 이 뿌리가 깊은 정당이다. 우리 이렇게 이따위 취급받을 그런 당 아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움 아무리 큰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당이다. 이른바 이제 자강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의 당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 생각의 근본적인 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이 네. 강력한 야당으로 서야 여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야당은 그때 시절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때는 민주화운동에 전심전력했고 온몸이 하나 돼가지고 국민과 함께 그 힘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뭐랄까 이제 외면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자체 내에서 경각심도 불어넣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성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재도약하자라는 결의를 다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때보다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때는 이러니 저러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애정은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은 아주 식지 않고 48.5%라는 그런 기본이 있었어요. 지지가. 그들의 네. 마음을 어우르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발판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대 뭐 11대 4라는 수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텃밭진 호남에서 의석을 잃었어요. 이거는 절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이 침몰하고 있다고 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백척간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먼저 비대위원과 다르게 네. 다른 컨셉으로 가야 된다. 네. 그때는 초선 재선 뜻을 가진 사람을 지역적으로 아니면 무슨 계파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갔으면 되지만 이제는 아주 힘을 가진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들이 쓰레지르라고 걸레질이라도 하자. 네. 내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에 대표 지냈던 분 다 모이죠. 네. 이걸 나는 강조했고 거기에 흔쾌히 참여를 결정해 주신 분들이 지금 비대위원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책임을 느껴야 될 분들 중에 두 분은
아예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생각해 보자라는 분이 계시고 아직 결정을 못 하셨고 네. 언젠가는 그분들도 합세해서 우선 당을 세워놓고 봐야지. 예. 당권이니 대권이니 당이 없는데 무슨 당권이 있겠습니까? 나는 네. 침몰하는 배후에서 선장되려고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런 계제가 되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또 세배에 타려고 먼저 뛰어내리는 선장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냐면 이런 당이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을 건설할 때 재건할 때 힘을 합쳐서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참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세워놓고 네.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순간에 나갈 사람은 전부 그만두기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바로 직전에 다 그만둔다.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컨셉을 공정이라고 잡은 거예요. 네. 이번 비대위의 기본 컨셉은 공정입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전대를 해갖고 지도부를 이임하고 우리는 이 순간까지 최소한 더 세우는 데만 몰두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관리는 공정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잡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포청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나는 개작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 개작도- 한 번도 한 이야기가 없어요. 나는 포청천처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 개작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 여쭈려고 그랬어요. 개작도가요. 네. 개작도를 그냥 함부로 막 쓴 게 개작도가 아니에요. 네. 난 요번 기회에 다시 봤어요. 그 개작도라는 말이 진짜 어떻게 해서 연원이 네. 됐나. 탄관 오리들을 네. 억울하게 그 당하는 서민들 편에 서서 네. 그 포청천은 명확하게 그 탄관 오리를 개작도로 작사를 냈더라고요. 네. 그게 공정심의 그 아주 표상 같은 네.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작도를 함부로 써서 뭐 조자령 흥칼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개작도를 아무 데나 씁니까? 개작도는 정의를 위해서만 한 번 쓰는 것인데 그것도 힘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를 때 그거를 억울함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썼던 칼인데 네. 그걸 그렇게 막 쉽게 농담처럼 네. 얘기하면 난 전부 억울해요. 나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쪼개서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짧게. 네. 우선 그 비대위원 구성할 때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 들어오시라 했는데 뭐 지금은 좀 때가 아니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김한길 대표 먼저 들어가시고 전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걸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돼야 돼요.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만 대장들이 전부 모이는 거예요. 내가 네. 말하는 건 어느 계파의 수장의 대장이 아닙니다. 네. 당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대장. 그들은 책임이 있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네. 그걸 회피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네. 비겁한 거예요. 다 모여서 하자. 그래서 27명이 나를 추천했는데 그 모임에. 네. 그분들이 사실은 전부 비대위원이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고 원내대표를 지냈던 분이고 네. 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네. 분들 전부 모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예. 효율적이 못 되고. 네. 그래서 원칙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를 지낸 분으로 하나자. 네. 그래서 대표를 하는데 원외까지 하면 너무 많아 그 숫자가. 네. 그 원내로 하자. 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정해진 게 원내로 대표급만. 네. 그 다음은 책임을 진짜 절감할 테니까. 네. 거기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대표를 지낸 분이 있어요. 한명수, 네. 이해찬, 네. 신기남 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쪽에 너무 또 친한 분들이 많이 몰려도 곤란하죠. 사실 네. 개파 때문에 저 손해본 쪽은 그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배제한다고 그랬고 양해를 구했고 오케이를 받았고 흔쾌히. 네. 예. 예, 그래서 딱 그게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나는 드림이라고 생각해요. 꿈 같은 일입니다. 야당 지도부가 대장급끼리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당을 생각하는 기회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무후무할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언론은 무슨 개파의 수장이니 예. 이렇게 뭐라는 건 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여쭈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언론들이 기자들이 딱 볼 때 이렇게 개파의 수장들이 모인 개파 수장 연합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또 좋게 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각자의 개파를 갖고 있고 그 개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명숙 대표나 뭐 신기남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쭉 더 이회찬 대표나 오셨다면 또 그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쪽이 또 너무 쏠렸다. 친노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또 들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현상적으로 진단을 할 때 개파 연합이 맞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나는 개파라는 말 자체에 거부반응을 갖는 분들이 이상해요.
모든 민주정당에서 다양성 있는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네. 개보나 개파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의원들끼리 네. 같이 모여서 친목동무하고 같은 지역의 얘기를 나누는 건 너무나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네. 오히려 그게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하거나 성숙한 정당이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그런 모임은 있는데 문제는 네. 어느 특정한 개파가 가령 이익을 독점하고 네. 당권을 계속 가지려고 그러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자기 개파만 챙기는 개파 패권주의, 네. 개파 이기주의 예. 이게 우리들의 잘못이지 개파 자체에 뭘 잘못입니까? 네. 친노라 그러면 예를 들면 예. 친노가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노라면 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 단 한 의원도 예외가 아니죠. 네. 전부 친노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랬다면 그건 전부 두 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잖아요. 네. 그건 당원 당규에 있잖아요. 네.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네.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뭐 들것 자유가 들것처럼 만발한 세상, 네. 정의가 간부처럼 흐르는 세상, 토기의 무지개처럼 수사하는 세상, 김대중 사상에. 네. 그럼 그걸 전부 이어받지 그거 아닌 사람 없잖아요. 네. 전부 김대중계죠. 예.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골고루 잘 사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이게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네.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당에 있겠습니까? 네. 이건 우리 당원 당규에도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걸 하자는 건데 그게 친노라면 나는 왕친노죠. 근데 독점을 하거나 그런 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네. 저 가령 친노 패권주의, 친노 이기주의, 네. 자기네만 다 해먹겠다. 네. 과거에 그럴 만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공천을 어느 특정 개파가 그 당시에 독점을 만든 한다고. 늘었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네. 근데 요번 비대위는 친노라고 그렇게 평양이 성향됐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친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네. 친노 강경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 플러스 좌파 용공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거기에 서로 휩싸여 있다고 친노라고 낙인을 찍히는 순간 강경 무슨 저 용공 무슨 네. 친북 이렇게 연결하는 이 프레임은 난 반대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내- 나는 나 같은 경우라면 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중도주의라면 네. 난 중도 중에 왕중도 개파의 보스예요. 왜냐? 나는 언제든지 온건 합리주의를 주장했고 장외에 나가는데 반대했고 네. 물론 결정하면 난 장외에 내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네. 그거는 더 이상 정당은 그걸 빠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지애나 동료애나 한번 정하면 따르는 건 기본 아니에요. 그건 난 갔지만 난 근본적으로 반대했어요. 언제든지. 네. 그리고 나는 9월 30일까지 의회 들어간다라는 걸 난 공약을 했고 네. 그걸 사실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고도 난 분명히 등원을 했어요. 네. 그것이 나는 내 중도주의에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걸 나를 가지고 그런다면 그는 친노는 건 맞지만 강경 무슨 뭐 종북 이런 것은 나하고 체질에 맞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여기 이 친노라고 그러고 뒤집어 씌우냐 이거예요. 네. 언론이 문제다. 언론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 네. 그 틀은 일정한 틀에 갇혀 있는 거다. 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 인생관이고 내 정철학인데 네. 편견이에요. 편견.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전부 노랗게 보여요. 안경을 벗어 생각하고 세상이 노랗다고만 그렇게 주장하면 그 프레임에 걸려서 아무것도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소위 옛날부터 나왔던 그 우상이고 그 깨져야 될 허위 의식이고 네. 편견에 눕히고 네. 여기에 수렁에 빠지면 아무 사고도 못해 이불에 쫙 걷혀가지고 싸움만 하게 돼 있다고 네. 구조적으로 이건 안 돼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 다 해먹겠다라는 개파주의가 우리 당을 망쳤다라는 진단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참도 이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김한길, 박영선 체제에서 했던 인사를 스테이 네. 하나도 안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노로 바꿨다 그러면 친노 패권주의라는 주장을 해도 맞지만 네.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김한길, 박영선 두 분 대표가 친노인가요? 그러면 친노라고 물론 친노겠죠. 노무현 대통령 네. 생각을 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친노라고 규탄하지 않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내가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우리 지도부가 이번 비대위가 인선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한 분이 그만두시겠는데 그걸 그만두시는 분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수도 없이 설득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만두시겠대요. 개인적인 이유로. 그래서
대안으로 문병호 의원을 제가 임명을 했어요. 네. 만장일치로. 문병호 의원은 잘 알다시피 그분은 친노 지금 보통 말하는 친노 강경파가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 비서실장. 안철수 의원 비서실장도 했고 또 예. 민진mon가 뭐 네. 거기에 또 주된 멤버시고 네. 나는 뭘 봤냐면 균형 감각을 봤어요. 어느 사람을 인선하는 기준은 나는 네. 균형 감각입니다. 어느 편중적인 사고를 가진 분은 난 고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분도 그런 이라 이제 그분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잘 아시는 대로 실천위원회라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어요. 나는 실천을 이번에 중요한 콘셉트로 잡는 게 네. 정치 혁신은 아젠다는 너무 많고 구체적인 콘텐츠 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주장을 했고 지난번에 책자로 만들었어요.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실행위원을 바로 원혜영 의원이 일주일밖에 못했어요. 네. 혁신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지난 혁신위원회입니다. 네. 지난 비대위원회 혁신위원회에 실행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실천을 하자 그러고 그 주장을 하는 걸 실제로 했던 일주일밖에 못 해가지고 요번에 처음부터 해서 이분을 시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설명했더니 100% 동의했어요. 그래서 원행 의원을 이제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김두관 그 전체 지난번 선거 대선 때. 때 전체 중앙 대책본부장을 맡았었던 분인데 바로 그런 분이 또 문재인 안 했는데 친노라고 또 딱지를 딱 붙이고 어느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예. 친노 또 이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한다는 기본 컨셉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네. 어제 당무위원을 임명했어요. 39명을. 네. 그중에 보면 전부 민진모 쪽이에요. 다. 일테면. 나는 굉장히 그렇게 공정하게 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네, 뭐 그 얘기입니다. 친노나 어디 특정 계파에 쏠림 없이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좀 그 새롭게 당을 좀 재건하는데 그렇습니다. 일신하겠다 이런 의지로 그렇습니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파 수장들이 아니다. 우리는 대표급 비대위원들을 모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평상시에 선공후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2016년 총선 앞두고 어떻게 그 룰을 만들어 가지고 당권을 먹을까 이런 걸 결정하는 비대위 아니냐 이렇게 속된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선공후사의 정신이 관철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실천적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깨비 방맹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비상대책위원회지 비상대권위원회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나은 지가 며칠 됐다고 지금 보름밖에 안 됐어요. 악일 중에 악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전부를 다 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추스린 것만 해도 극적이에요. 네. 보름이 아니라 150일인 것 같아요. 150일. 네. 150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룰을 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엔 동의하고요. 룰을 정하는 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고 거기는 나올 분들의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전부 만나서 룰을 정했고요. 지난번에도 거기서 정한 룰을 단 한 톨도 안 고치고 그대로 한 획도 안 고치고 그대로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과거에. 네. 예. 지금도 전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대위 구성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셔야 되죠. 네. 공정하게 할 테니까요. 거기서 논란 끝에 했고 예를 들면 무슨 지난번에 저 논란이 됐던 무슨 그 뭡니까 모바일? 모바일에 예. 관해서 특정 계파가 유리한다고 네. 그렇게 그건 전혀 안 해요. 그때 안 쓰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모바일 투표 안 하기로. 안 하기로 이미 예. 그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에 이미 막았어. 돼 있어요. 지금 예. 당원에. 네. 근데 그걸 고치려면 엄청난 토론을 거치고 해야 돼요. 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 모바일 자체야 현대적 첨단 기기고 그게 무슨 죄가 있냐라고 나는 말했거든요. 네. 앞으로 언젠가 전체 대통령 뽑는 것도 모든 사람이 인증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걸로 그렇겠죠. 바로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룰 자체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그 후보 간에 알력이 생기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어느 그 자체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그거는 룰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채택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네. 그거고 그 이후에 네. 위헌 시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공개되는 측면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없고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헌 아닙니까? 네. 또 결정이 그렇게 났어요. 네. 법률의 위반이라면. 네, 네. 그러면 채택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법한 걸 우리 당내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안 될 것을 쓸데없는 데서 바람을 근데 잡고 왜 자꾸 박지원 하니까. 전 네? 대표는 그렇게 막 SNS에 착각했어요.
잘 모르고 올리신 겁니까? 모바일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위협을 신문에 그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동아일보 나중에 다 보도예요. 풀었어요. 예. 예, 뭐 어느 특정 신문의 보도보다도 네. 예, 그분이 한 걸 전부 내가 저걸 푸른 걸 가져오라. 네. 그래갖고 확인이 됐어요. 이게 봐라, 내가 이렇게 박 전 얘기했는데 대표한테. 이게 모바일 찬성이냐? 이게 네. 딱 봤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해는 풀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룰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기는 지금 살리고 보자는 것. 네. 그리고 여기는 공정하게 한다는 것. 예. 그거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대위 회의가 이제 매주 세 차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주로 선거운사를 위해서 주로 주된 논의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제일 먼저 네. 개파 활동을 하지 말자라는 의결을 네. 했고 첫날 비대위에서 선언했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경선 활동 가령 당권 운동을 안 하겠다라고 네. 우리 비대위만은 안 하겠다 하고 네. 그 시점을 역산해서 어느 시점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허용되는 네. 당원에서 정한 공식 선거 운동에 나가려면 네. 그날로 그만둔다. 이렇게 다 합의를 했어요. 그건 기본 사항이에요. 네. 예. 거기까지만 논의가 된 건가요? 네네. 네. 장윤선의 팟짱. 모바일 정당 문제하고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먼저 모바일 정당 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뉴미디어 저희도 이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정당만 계속 우리는 아니야 뭐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추세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관련해서 또 원혜영 의원은 얼마 전에 한 신문하고 대담을 하시면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두 개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좀 엮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비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은 가장 바람직한 건 정당이라는 건 기본 당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기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내가 반나 연탄재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네. 조직 이론의 핵심은 핵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이 만들어져야 눈사람 연탄재 그건데 네네. 연탄재가 있어야 눈사람이 크게 되거든요. 연탄재가 없으면 푸석푸석해서 절대 눈사람 못 만들어요. 금방 무너지죠. 예, 그래서 그 핵이 당원이고 그 당원의 핵심은 또 권리당원이에요. 돈 내는. 네. 그것을 정비하고 네. 그리고 나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당의 두 번째 책무입니다. 그거를 마다하거나 그걸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외연 확장 중에 네트워크 정당이 가장 필수적인 비전이에요. 앞으로 추세에 맞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외연 확장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반영하는 길이 또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당의 대의원을 어떻게 배정한다는 룰로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의 앞뒤를 가지고 서로 논하는 건 좋지만 어느 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고 저 당에서 주장한다는 모바일 정당은 기본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요. 네. 그런데 선거 룰에 관한 한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네. 이걸로 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지 않아.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아, 그거를 만드는 게 뭐 이번 비대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비대위원회에서 완벽하게 그걸 정하지는 않아요.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만들면 네. 그 혁신안에 대한 당장 채택 여부를 비대위에서 결정하고 결정이 네.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혁신실천위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 그러는 네. 것이고 여기에 난안이 당의 비전과 미래에 관련한 안이라 그러면 여기서 권고하는 안을 내거나 여당한테 제안할 수 있어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가 상향식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민주성이 보장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지만 네. 그것이 제도적 보완이 미숙하면 뚱딴지 같은 결과가 돼서 그렇죠. 기득권을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그걸 우려하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 이러면 안 돼요. 미국적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으며 그만한 성숙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법적으로 또 동시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보완사항이 많이 따라야지 네. 덮어놓고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인기는 돼요. 상향식이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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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의 오메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기득권, 그러니까 조직과 돈이 있는 사람에겐 유리하지만 가능성이 있단 정치 신인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거를 확대하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저랑 똑같게 생각하시네요.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근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권력 구조가 개편돼서 그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체제적인 권위주의적 요소를 다 배제하는 쪽으로 개헌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시기는 곧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끌면 대통령 후보들이 양쪽에 다 생기고 그분들은 대통령 하려는 것 때문에 이걸 맡게 되고 네. 이러면 절대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소한도 금년에 국회에서 거론이 돼서 개헌 특위라도 만들어야 그 금년 안에 네. 그래야 내년에 그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데 또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놓으니까 이게 150 몇 명이 전부 찬성을 했다가도 전부 한 발씩 슬슬 빼려고 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딱 그 하명하시면 움직이질 않는 그 정당이. 중에 비대위가 뚫고 나가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뭐 누구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고 그밖에 야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야당 고위직들을 접촉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다니시는 걸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좀 국회 안에서는 이 방향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나가고 진도를 못 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 거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우려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이 돼갖고 지금 경제 활성화 겨우 싹을 살려놨는데 그분은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만 들어있더라고요. 어제도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쟁점화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전 국민적으로 전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건 경계될 일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대통령도 개헌안을 낼 자격이 있고 네. 헌법에 있어요. 네. 대통령이 낼 수 있어요. 네. 개헌안을. 그러나 국회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상권분립 원칙에. 네. 그거 다르고 그거 다릅니다. 네. 그런 말에는 이해는 하지만 국회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하나의 상권분립에 대한 큰 위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국회는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있으면 국회답게 밀고 나가야지. 네. 대통령이 말하니까 못 온다 그러면 네. 어느 날 여당이 대통령의 시녀가 되는 것이고 그럼 통법부로 전락을 하는 것이고 그건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네. 그런 사태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로 이번에 세월호 때 봤어요. 네. 무지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또 용기가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덕목이죠. 김무성 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굉장히 띄워주셨지만 결국 그분이 자기 역할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그분은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네. 앞으로 결단을 잘 내리는 용기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은 그런 분들 중에서 나옵니다. 네. 그것도 확실합니다. 네. 어제 15분간 세 분이서 살짝 얘기를 하셨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세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데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고민이 뭔가요, 요새? 경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얘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그 뭐 절절한 마음이 가슴에 그냥 전달됩니다. 그래요? 참 어렵다. 그리고 모처럼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타임이 지금이 적기다. 이걸 놓치면 경제가 전부 여태까지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제발 좀 국회가 야당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아주 대통령께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깊이 생각하고 계시구나를 느꼈고 그것은 시적절한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분의 눈에 띄기에는 쓸데없이 발목 잡기나 하고 국회가 법도 통과 안 시켜주고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네. 우리도 네. 여야 없이 제가 그렇게 화답했어요. 민생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민생을 살피고 그런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네. 다만 내가 드릴 말씀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국가 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되고 네. 경기 부양책을 쓰면 쓸수록 국가 부채가
재정의 부양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점을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말씀하신 소통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말은 김무성 대표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야당이 네. 곧 원내대표가 뽑히면 네. 한번 야당을 위해서 청와대를 초청하셔서 한번 대화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소통은 내가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소통은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걸 전부 껴안는 누님 같은 어머님 같은 이런 걸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100% 대통령이 되시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십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셨고요. 물론 네. 그 말이 아니라 그러셨겠어요. 그냥 고개만 그냥 이렇게 알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한 게 이제 한 달이 돼가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아침 저녁으로 엄청 쌀쌀한데 한 번도 안 나와 보시더라고요. 그 누님 같고 어머님 같으면 한 번쯤 나와 보셔야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될 텐데 그죠? 예. 저게 국민적 바람인 것 같은데 박근혜 그 순간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치유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예. 글쎄 그분이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9일 내일 모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원내사령탑이 되면 제일 먼저 좀 뭘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번 원내대표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예, 기한도 1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짜리인데 네. 다만 지금까지 그 있던 후유증의 전적인 그 원내에 관한 한 최고 책임자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아마 그런 순간들이 올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보탤 겁니다. 네. 그분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지난번 박영선 원내대표도 참 어렵사리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비대위원장 되고는 그냥 바로 어떻게든지 전폭적으로 성원했어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 지금도 예외가 아니고 그분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월호법 마무리, 국정감사 민생법안의 해결 네. 이런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네. 그 시작에 가장 앞에 서서 온몸으로 부딪혀야 될 분이 바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이 되든 민주정당에서 경선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아서 뽑힌 분은 그 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합의 추대로 가는 거냐? 합의 추대가 되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미 등록이 시작돼서 네 명이. 확정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 자체가 민주절차의 위반입니다. 개입하거나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관여하거나 이거 자체가 이미 민족 절차를 위배하는 겁니다. 네.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안이 어려우니 우리 당이 어려우니 우리끼리 합의해서 경쟁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합의가 되면 최선입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단계가 글쎄 왔으면 좋겠어요. 저 뭐 지금 최악은 아니니까요. 그럴 기회는 아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고 그리고 나서 또 차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역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경선에서 나온 후보를 흔쾌히 승복하고 따르고 힘을 모아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이 되면 27일까지 국감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10월 말에 이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사실상 끝났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단계에서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3차 합의에서 더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죠. 빨리 안 하고 자꾸 늦추면 안 되죠. 저기서 정부조직법에 세월호를 걸었다 그러는 분이 계세요. 네. 거꾸로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우리가 세월호를 걸었죠.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여당이. 그럼 밀당해서 결론이 빨리 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세월호를 걸었죠. 그거 빨리 그거 해주는 날 우리는 세월호법 해준다는. 거기선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거 되는 날 너희 정부조직법 해줄게. 이건데 네. 문제는 네. 이거는 대강의 권력은 이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합의 이상을 합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는 조문화하는 작업은 내가 보기엔 프로들이 달라붙으면 몇 시간 안에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네. 쟁점은
합의를 했고 합의를 지켜야 되고 네. 그게 전부예요. 네. 네. 유족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는 반대고 그거 유족에 동의하는 안이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에요. 네. 우리는 노력했어요. 근데 완벽한 동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얻는 선에서 한다 그러고 서명전에 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원내대표 서면 당사자들 다 네.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통보를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합니다라고 하고 의원청에 붙였고 의총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한두 분 빼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고칠 수 없어요. 그 안을. 네. 다만 그게 추후- 최종안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추후 논의한다가 있어요. 네. 유족이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특검 사인 네. 특검군 사인을 그게 참 발전적이고 진척된 안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유족이 안 끼더라도 유족의 의견을 100%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부동의를 하면은 진전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나예요. 내용상에는 다른 게 없다고. 네. 예. 그러니까 진척이 돼서 그것이 유족이 낀다는 명분에 맞고 그러면 좀 힘을 더 가질 수 있는 유효한 점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에 안 될 경우라도 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예. 추후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아니다 그러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촉구를 해서 야당 여당을 향해서 네. 추후 논의한다는 걸 바로 시작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예. 마냥 끌고 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무리 끌고 가도 10월 말일까지는 뭐 더 이상은 못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예요. 그래서 예. 최선은 물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목매어서 합의선을 깨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네. 얘기죠. 예. 그 사실 그동안 이제 2차 합의까지는 특검 추천위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을 했다면 3차 합의에서는 특별검사 네, 자체를 가지고 네.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이제 사인으로 좁혀서 네. 이제 그 합의안을 만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야 유족이 낄지 말지는 아직 그 논의 사항이고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여둘 야둘 이렇게 넷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 자체를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예. 가기로 이미 합의가 2차 안에 돼 있어요. 네네. 그게 한 관문이에요. 네. 거기서 다 걸러지죠. 네. 또 두 번째 마지막 4명을 정할 때 네. 거기도 걸러진다고요. 네. 동의를 안 하면 되니까요. 우리 네, 야당이. 네. 여당 성향의 사람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이 동의하게 돼 있잖아요. 4명. 그렇죠. 예, 예. 네 명에. 예, 예. 근데 우리가 유족의 뜻을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미는 안이 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넷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문제는 4명 중에 유족이 반대하는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죠. 근데- 유족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야당이 반대하니까. 네. 유족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니까. 네. 그럼 근데 반대하면은 못 올라가죠. 결국 특검은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세 명이 들러 4명이 다 우리 편일 수 있죠. 우리가 동의를 하는 안이라면.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서 하나 내고 우리가 하나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네. 플러스 알파가. 네. 근데 넷이 여야 동의하는 사람이 4명이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네. 여당이 계속 반대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반대해서 안 되는 안도 있지만 여당이 계속 반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책임을 네. 질 수는 없고요. 그건 네. 여당 책임이죠. 네. 여당이 세월호법을 안 하려는 거죠. 그럼 네. 정부 조직법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정부 조직법이 청문회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라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세월호법도 중요하죠. 네. 그럼 그걸 해태한 책임은 우리 보러 자꾸 세월호 때문에 꼼짝 못한다든지 자기는 그럼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가 없는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그건 있겠네요.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네. 정치라는 게 밀당이라는 게 있는 네. 거예요. 협상인 거고 이건 법안의 통과거든요. 네. 법안의 통과는 여야 합의에 이로 돼 있고 네. 여야 합의는 협상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협상은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쪽이 유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 합의 사항 가운데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을 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이게 좀 어떤 뜻입니까? 이거를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옛날에 국가보안법 생각난다 글쎄, 이런 사람들도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맨 처음에 저쪽에서 주장한 이념적 성향이 있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끝까지. 처음에 예. 이념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 그것은 이념 재판이에요.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네. 정치적 성향의 중립은 법정 사항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네. 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그렇죠. 그런 위원이 되려면. 네.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바로 그 말의 반복이에요. 원칙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걸 그들이 꼭 필요로 해서 그걸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했다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여당 성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네.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여당 성향만 한다. 우리가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실 지금 뭐 조금 있으면 그 이제 지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이 소위 이제 국민들이 제기했던 5대 의혹에 대해서 전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대책위나 가족대책위 모두 이것은 그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특검을 통해서 요 대목들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물론입니다. 그것은 유족단체, 시민단체의 그거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도 의문스럽고 뭔가 불명확하고 잘된 그 지금 검찰 수사 결과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언제 그럼 그걸 한단 말입니다. 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하고 특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 특검 요청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법이에요. 그 법이 안 되면 그것도 진행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물고 들어진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부지하세요, 우리.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결단을 내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조사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 그거는 다 보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그게 두 번째 안이에요. 네네. 첫 번째 제1안 말고 제2안에는 예. 실제로 조사에 대한 강제권이랄까 이게 다 보장이 21개에 네. 대해서 밀당해갖고 그걸 받는 대신에 그걸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합의안에 두 번째 안을 유효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네. 그걸 이것만 해놓고 요거는 무효하겠어 이럴까 봐. 네. 그러면 기소권 수사권이 없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 안에서 철저한 진상조사,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야죠. 뭐 네. 예. 그 기소권과 수사권의 보장은 특검이라는 차원으로 남기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건 거기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동시병행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1년 6개월 끝나고 그 다음에 석 달을 그 말은 하게.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기소권 수사권을 주는 게 맞냐 안 그러냐 예. 옳고 그름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있을 수 있다. 네. 위헌 아니다. 예. 위법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했잖아. 네. 근데 문제는 법률의 제정이라는 형태라는 것은 여야 합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당을 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옳다고 그러다고의 차원을 떠났다는 게 이미.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시작되면 이거는 아무 실익이 없어요. 토론에.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정부 여당은 왜 그러니까 계속 뭐 그 사법 체계를 흔든다고까지 아주 그 굉장히 센 발언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시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받으려고 했을까? 실제로 그들을 만나 보면 뭘 좀 이렇게 왜 그거를 힘들어하는 걸까? 그 기저에 뭐가 있을까? 제가 아는 바 없고요. 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작은 면만 보고 큰 걸 못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법률의 문제에 관한 한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네. 그건 기소 독점주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자체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 현행 법에도 네. 이건 난 저 법률 논쟁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죠. 지금 실익이 없는 거예요. 전혀. 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그 수사에 관해서 예외적인 게 너무 법률로 많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법 우선이고 특별법 우선으로 네. 원칙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법은 의미가 있고요. 우리도 과거에 사례도 있고요.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네. 법률로 해가지고 다 실제로 거기서 다 결정했거든요. 네. 가인 김병문 초대 대법원장이 하셔가지고 그때 네. 정말 개작두루 치듯이 반민족 처벌법을 그냥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특위에 그런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위헌적 발상이라든지 원래적으로 저렇게 너버스하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라는 관계가 있고 그건 협상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는 벽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마지노라는.
우리는 유족의 동의라는 또 마지노가 하나 우리한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양해하는 안으로 우리는 내려왔고 거기서는 특검 내에서 동의를 구해준다는 거에 동의를 하기 어려운 관계를 거쳐서 대통령의 마지노를 넘었고 우리는 유족의 동의를 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완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족들을 좀 별도로 좀 만나서 네, 네.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유족들은 좀 뭐라고 하던가요? 대표님 만난 자리에. 만족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예. 그래도 빨리 진행을 좀 해주세요라는 염원을 말로는 못해도 대부분의 눈에서 읽어요 나는. 빨리 좀 진행해달라. 네. 여기서 자꾸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증언을 하고 싶어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저기서는 뭉개려는 작전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타협 못되게 해서 네. 그래서 법이 안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늦게 가능한 되지기를 나 이런 말도 하면 지금 저쪽에서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 내 생각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네. 네? 이럴 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고요. 결단을 네. 내려야지. 예. 네. 그 최근에 그 결단 중에 하나가 김현 의원 세월호 가족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맞습니다. 예. 이제 하셨는데요. 네. 김현 의원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그래서 개작두를 못 치는 거예요. 네. 억울한 사람 편에 들어서서 거꾸로 쳐야지. 어떻게 김현희를 지금 당장 저 신문에 놨고 막 무리를 일으켰다고 해서 개작두를 칩니까? 그거는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본인이 사과했고 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당 대표가 소속 의원의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온몸으로 유족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과 서름을 어루만지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 참으로 뭐랄까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그분이 장애배예요. 네. 그거는 인간 김현희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나 국회의원 김현은 해야 될 일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네가 있는 거예요. 네. 더 많은 책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지켜야 될 품위와 격조가 있는데 이 대목에는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에서 공당이라면 네. 당의 기강과 기율이 생명이고 전체 국민의 여론이 생명인 당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를 했고 그러려면 안행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행위는 바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주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옳지 않아요. 네. 안 된다 이렇게 네. 내가 얘기했고 네. 그분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내 자리로 와 그러면 그리고 내가 간 거예요. 내가 거기 6개월 러비에서 정말 모처럼 외통에 한번 가가지고 외국 여행이나 좀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또 안행이는 내가 아유. 좀 오랜 동안 했었고요. 네. 그래서 6개월 로비하셔서 어떻게든 한번 외국 한번 가보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현 의원 농담이고요. 때문에. 라비에서 들어주는 데가 아닌다 우리가. 네, 아이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출구를 열었죠. 그래서 네. 김현희 결심해 주셨고. 네. 그 김현 의원은 그 여하튼 이번에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안행위의 자리가 비면 권은희 의원이 먼저 가서 그 어쨌든 경찰 출신이니까요. 안행위로 가서 지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도 그걸 원했고 당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기면서 이렇게 뒤집혀져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앞으로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물론 그 뭐 그분이 그런 뜻을 가질 수 있고요. 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뭐랄까 섹시하네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나 그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죠. 네. 그분이 공정성을 상실한 의원 활동을 상임위 활동을 하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참으로 냉정하고 공정한 분이에요. 이 사고의 유형을 보면 내가 본 그분은 권은희라는 분은 그래서 네.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얼마 전 아니죠. 취임하시고 나서 그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당의 좌우 극단 10명이 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누굴 염두에 두고 하신 그날은 얘기 7, 하시죠. 8명 같이 네. 오래 전에 예정된
그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생각도 못할 때 한 몇 달 전에 잡은 날이에요. 네. 그날 방담하는 식사 자리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연에 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예, 뉴스가 나오니까. 반장팀인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유 방담하고 업으로 하기로 하고 절대 오늘은 뉴스의 팩트는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속에서 네. 내가 좀 오버한 측면이 있어요.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포천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의 그 극단론을 나는 저 무슨 좌우라는 개념을 내가 뭐 거기서 썼으니까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런 개념으로 쓴 건 아니고 극단론자들 네. 당을 해치고자 작정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도력을 하나 세우면 좀 호알러십도 있어야지. 그렇죠. 응? 예수가 언들 되겠냐 이게 또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이런 식으로 번복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경이랄까 좀 그러니까 극단적인 네. 강경이라는 말은 조금 저거하고 극단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뛰어내리려는 사람처럼 당을 비판하고 네. 그럼 뛰어내리든가 응? 뛰어내리면 그냥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뛰어내리진 않으면서 계속 당이 뭐 건건이 물고 누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이건 양쪽에 한 몇 명씩 그냥 5명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한 몇 명씩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내 심경의 피력을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난 개작두가 됐어요. 완전히 개작두가 됐어요. 네, 근본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한 말은 아니고 네. 그런 오해를 샀다 그러면 나는 미안하다고 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국민들도 막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하면 포청천의 나도 권위로. 똑같이 또 어느 당내에 어떤 사람을 씹는 사람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그 위원장님 모시고 대화한 시간이 1시간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저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그 새로운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처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러브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뭐 대국민 뭐 메시지나 이런 건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야당이 살아야 여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힘을 좀 보태주셔서 강력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 국민들은 그 60년 정통의 야당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 속에서 싸우는 야당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억울한 국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크고 넓게 잘 잡아주셔서 좀 야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최근에 출석 체크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필라델피아, 예, 그리고 국내 곳곳에서 듣고 계신 그 현장 소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지켜주시기 때문에 팟짱은 오늘도 이렇게 세게 달릴 수 있습니다. 팟짱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한솔님, 김정롱님, 박수경님, 오현주님, 노주현님, 박현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찾아뵙고 큰 절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작은 정성들 모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